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요, 특히 최근 10년, 20년간 이 천문학의 한 분야이죠. 우주론이라는 게 굉장한 발전을 했습니다. 우주라는 게 어떻게 생겨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거를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그 그거의 발전을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는 걸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음, 슬라이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덧붙여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게 과학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과학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과학을 할 때 우리는 정말 과학적으로 행동하는지, 그런 행동하는 그 양식들을 한번 이제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중세, 하여튼 유럽 근대나 중세 그 유럽의 그림인데요. 작자는 미상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이렇게 생긴 게 이게 천구입니다. 천구.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밑에가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고요. 태양도 있고 하늘에 별도 있고 달도 있죠. 도대체 이 하늘의 저편 너머에는 뭐가 있는지 되게 궁금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천구, 우주의 바깥으로 이렇게 머리를 내밀어서 보고 있죠. 예, 그래서 바깥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 도대체 우주라는 게 어떻게 생겼고, 이게 현재는 어떤 모습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게 굉장히, 요즘 우리도 궁금하지만 옛날 사람들도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예, 참고로, 지금의 지식으로 우주의 바깥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럼 그 답은 모른다입니다. 예. 아는 것도 아니고, 어, 모른다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정확히 우리 지금 과학으로는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의 범위를 벗어나는 곳입니다. 먼저, 예, 점적 우주론과 팽창 우주론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 사진이 우리, 우리 은하수입니다. 우리 은하계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이 우주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같은 게 약 한 1000억 개 정도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은하계입니다. 도시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밤하늘을 보면은 시골에서 밤하늘을 이렇게 보면은 밤에 이렇게 띠처럼 가로지르는 그 별로 이루어진 별의 그 밝은 띠들이 있잖아요. 그게 은하수입니다. 이 은하의 구조가 옛날 사람들도 굉장히 궁금했었고요. 이거 천문학 하는 사람들의 큰 관심입니다. 사실 천문학의 관심이라기보다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 우주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그냥 본연적으로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은하의 구조를 그래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사람은 이 윌리엄 허셜이라는 사람입니다. 대략 한 1800년 정도에 이렇게 연구를 했다고 보면 되는데요. 예, 이분이 아주 그 했던 은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분인 것 같습니다. 영국 사람인데요. 48인치 1.26m죠. 구경 48인치의 대형 천체 망원경을 건설합니다. 이 망원경은 재밌는 게 국가의 지원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아니고요. 개인이 그냥 개인의 돈으로 이렇게 사비를 틀어서 만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 이후 50년간 1785년에 세워졌는데요. 그 이후 50년간 세계에서 가장 큰 망원경입니다. 초점 거리가 40피트입니다. 12피트. 그래서 그레이트 포리프 텔레스코프라고도 불립니다. 그림에 있는 이 사람이 허셜이고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조수 역할을 했던 동생입니다. 동생이고 참고로 허셜은 평생 동안 결혼을 안 했다고 합니다. 사제를 틀어서 그 세상에서
그 세계에서 제일 큰 망원경을 이렇게 만들 정도 같으면은 그 당시에 돈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 취미도 이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게 예, 허셜이 지었던 만들었던 40피트짜리 망원경입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이 허셜은 관찰합니다. 지금도 그렇고 뭐 예전도 비슷합니다. 이 과학이라는 거, 뭐 기술은 잘 모르겠습니다. 과학이나 그 현대 공학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은 좋은 장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 중요하지만 사람 못지않게 또 중요한 건 장비입니다. 근데 이 윌리엄 허셜은 이 당시 세계 최고의 망원경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세계 최고의 관측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이제 그 망원경으로 이 여러 은하수들을 관찰했고요. 어떻게 관측했는가 하면은 별들을 그 망원경으로 보면서 일일이 셌습니다. 셌는데 가정은 별들의 광도가 모두 똑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별들의 원래 밝기는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밝게 보이는 별은 가까이 있는 거고 어두운 별은 멀리 있다고 가정을 한 후에 그 별들을 일일이 세어서 그 분포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별들의 분포가 원반 모양이고 그림이 있죠. 원반 속에서 여기 우리 태양입니다. 태양이 여기 동받고 원반 속에서 둘레 쪽을 본 모습이 은하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은하수 띠의 어느 방향으로나 별의 개수가 거의 같으므로 은하의 중심에 태양이 위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은하의 중심은 태양은 아니고 태양은 은하의 중심에서 한참 벗어난 변두리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윌리엄 허셜이 봤을 때 관측한 결과로는 사방으로 은하수 띠의 어느 방향으로나 별들이 개수가 거의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은하의 중심에 태양이 위치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예, 이 당시에는 당연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예, 또 이제 세월이 지나고 이렇게 기술들이 발전하고 이런 과학들이 발전했죠. 미국의 그 할로 셰플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1972년까지 사셨던 분입니다. 미국의 천문학자고 윌슨산 천문대에 근무했던 사람인데요. 이 셰플리도 예, 그 당시 최고의 이제 망원경으로 역시 관측을 하고 연구를 했던 겁니다. 했고 여기는 뭘 알아냈는가 하면 구상성단 구상성단은 이렇게 생긴 건데요. 이제 망원경이 이렇게 커질수록 해상도가 늘어나고 이렇게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희미하게 하나 보였던 거 아니면 뭐 뿌옇게 보였던 거 이 구상성단은 옛날 망원경으로는 한 개의 별처럼 보이지는 않았고 좀 뿌옇게 좀 뿌연 이렇게 덩어리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큰 망원경으로 확대해 보니까 얘도 작은 별들이 모여서 된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이 구상성단이 우리 은하의 중심이다. 그 태양은 구상성단에서 약 3만 광년 틀어진 곳에 위치한다. 대략 뭐 요렇게 예, 여기 은하의 중심이고 여기 구상성단이 있고 태양은 여기 있다고 예, 이 샤플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역시 이 당시 가지고 있던 그 관측 기술로 관측을 하고 내릴 수 있었던 가장 아마 과학적인 결론이었습니다. 성운이라는 것은 구름처럼 보이는 별의 집단입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은 점점이 이렇게 점으로 보이는 건 별이고요. 여기 이렇게 뭐 이렇게 보이는 거, 뭐 이렇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요게 성운입니다. 그 성운이 아까 우리 봤잖아요, 셰플리의 경우. 성운은 별들의 모임입니다. 이거 확대해서 보니까 하나하나가 모이는 별이었던 거죠. 별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잘 알게 되면서 큰 논쟁이 붙습니다. 이 성운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거죠. 샤플리는 우리 은하 속에 있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과연 우리 은하 속에 있을까? 그 보이는 것처럼 작고 가까울까? 은하 속에 있을까? 아니면은 우리 은하처럼 큰데 멀리 있어서 작아 보이는 걸까? 여기에 대한 논쟁이 붙었습니다. 논쟁이 붙게 됐고 이거는 그
우주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만약 그 성운들이 은하 속에 있다면은 우주 전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리의 은하, 그게 이 우주 전체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성운이 우리 은하 바깥에 있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크기는 훨씬 더 커지는 거죠. 은하보다도 더 큰, 예, 뭐 은하처럼 생긴 것들이 수없이 많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예, 여기에 대해서 1920년경에 이제 두 집단의 토론이 벌어지는데요. 하나는 은하는 한 개뿐이다. 이 아까 봤던 샤플리를 주장을 한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 이게 전 우주이자 라고 얘기합니다. 그 또 한 사람은 이 커티스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주장한 건데요. 성우는 그게 아니다. 우리 은하 바깥에 있는 독립된 은하다. 우리 은하하고 같은 개념의 동등한 은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하고 이 사람들은 그 릭 천문대를 중심으로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 안드로메다 성운의 거리를 측정을 했는데요. 우리가 보이는 성운 중에 가장 밝게 보이는 게 안드로메다 성운입니다. 그 성운의 거리를 신성을 이용해서 측정했는데 50만 광년이 나왔습니다. 50만 광년이 나왔고, 이 50만 광년은 이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은하의 크기를 훨씬 벗어나는 거리입니다. 거리이기 때문에 안드로메다 성운은 우리 은하계 밖에 위치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을 내리고,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우주의 구조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우주가 지금 이제 우리 은하계 같은 게 뭐 여러 개 있다고 봅시다. 여러 개 있다고 이렇게 보면은 옛날부터 내려왔던 우주관입니다. 우주 자체는 안정하고 불변하다. 이거 예, 최근에는 이제 이게 우리 바뀌었는데요. 뭐 1, 20년간 그 천문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그렇지 않다고 지금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최근까지도 우주는 안정하고 불변하다. 무한히 크고 나이도 무한하고 과거에도 지금의 모습이었고 앞으로도 지금의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법칙 중에서 가장 이 그 큰 법칙은 중력의 법칙입니다. 서로 저 뭔가요? 끌어당긴다는 거 아닙니까? 질량을 가진 걸 서로 끌어당긴다. 근데 끌어당긴다고 본다면은 곤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성운, 뭐 은하계 이런 것들이 다 별이잖아요. 별이고 이거는 질량을 가진 물체들의 그 모임입니다. 그러면은 각각 서로 끌어당겨야죠. 그렇죠? 끌어당겨야 되잖아요. 끌어당긴다면은 그러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중력은 끌어당기는 힘이고 그러면 우주가 어떻게 계속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 우주는 불안정한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중력의 법칙을 따르면은 중력은 항상 인력이니까 우주 전체관도 인력이 작용하고 무한히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결국 예, 천체들은 모여서 한 군데 모여서 큰 블랙홀이 될 거다. 뉴턴도 만류인력의 법칙을 만들어내고 이런 문제를 이제 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벤틀리라는 사람이 영국의 성직자인데요. 만류인력에 대해서 이게 만류인력을 적용하면 우주가 이렇게 본질적으로 불안정하지 않느냐라는 불안정성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문제는 벤틀리의 역설이라고 불립니다. 우주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주의 구조. 그렇지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우주는 정적이라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정적이냐 뭐 그렇지 않은 불안정하냐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신념 문제 비슷하게 됩니다. 이게 과학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팩트로는 사실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우주는 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은 그 뉴턴의 그 중력, 만류인의 그 법칙을 시간과 뭐 공간을 넣어서 확장한 개념이잖아요. 어쨌건 우주의 시공간은 수축한다. 그래서 우주는 영원하지 않으면 수축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근데 아인슈타인은 우주는 정적이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인슈타인의 철학이죠. 우리 뭐 믿음이라고 볼 수도 있고 철학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하나의 기본 전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도입하는가 하면 우주상수라는 그 아인슈타인의 그 일반 상대성 이론 그리고 뭐 우주 방정식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그게 그 식상으로 보면은 식상으로 우주는 수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상수를 하나 넣습니다. 우주상수라는 우주 공간 자체가 청력을 가지는 우주상수를 방정식에 추가를 합니다. 이건 뭔가 하면 물질들 사이의 중력에 대응해서 중력은 끌어당기는 힘이잖아요. 그럼 공간에 뭔가 미는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주상수를 만들고 정적인 우주 모형을 만듭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아인슈타인은 야 우주상수는 내가 생각했던 참 실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여러 가지 몇 번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얘기를 한번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인슈타인하고 대응되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그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슷한 시대를 아인슈타인보다 사실 조금 빠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러시아의 그 이제 천문학자 정확하게 지구물리학자입니다. 1922년에는 팽창 우주론을 주장합니다. 아인슈타인은 그 우주상수를 넣었잖아요. 우주상수라는 거는 프리드만은 이건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 말고 원래 아인슈타인 이론 그대로 한번 이 이론을 우주에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연구를 했는데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지 상태는 없다. 수축하든지 팽창하든지 둘 중에 하나이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뭐 비슷하게 조금 다른 얘기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 지구상에서 위로 이렇게 물체를 던져 올리면 이 물체가 공중에 떠 있는 건 없잖아요.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공중에 그냥 떠 있는 상태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뭐 그런 비슷한 이 얘기가 됩니다. 우주는 수축하거나 팽창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정지 상태는 있을 수 없다. 예. 이게 프리드만 방정식이라는 건데요. 뭐 식은 보진 않겠습니다. 여기 람다라는 게 아인슈타인의 어떤 우주상수입니다. 우주상수인데 이 우주상수를 넣고 저기 아인슈타인은 뭔가 하면은 A가 우주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A 닷은 A의 미분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 전체 식에서 좌변과 우변이 갖고 이게 값이 제로가 되도록 사실은 람다 값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인슈타인이 생각했던 우주상수고요. 근데 이 프리드만은 이걸 제외하고 이 프리드만의 방정식 사이에서 볼 때 우주라는 것은 수축하거나 팽창하거나 둘 중에 하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아까 정적 우주론, 요거는 팽창 우주론이라고 얘기하는데 둘이 서로 이제 다른 얘기죠. 팽창 우주론을 주장했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 르메르트라는 사람인데요. 조르주 르메르트라는 사람인데 아인슈타인보다 비슷한 동시대의 사람이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카톨릭 신부이면서 천체 물리학자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팽창 우주론을 제안했는데 이 당시에 아인슈타인은 굉장히 사실 유명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프리드만과 르메르트는 그닥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주는 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으로 아인슈타인이 꼭 더 유명해서라기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이게 과거도 똑같고 지금도 같고 미래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일단 그게 굉장히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아마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더 큰 망원경을 짓는데요. 미국의
LA 부근입니다. 윌슨산이라는 윌슨산에 천문대를 짓는데요. 100인치짜리 망원경입니다. 이 후커 망원경이라고 후커 100인치짜리라고 그러는데요. 후커는 그 돈을 냈던 사람의 이름입니다. 100인치 같으면 2.53m죠. 요 망원경, 이렇게 생긴 망원경입니다. 이거를 짓는데, 이때 뭐 이 산꼭대기에 이런 망원경을 지으려면은 1917년에 이게 짓고 있는 그 망원경의 주경이죠. 그 제일 큰 렌즈 설치하는 공사 중인 사진인데요. 뭐 짓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산꼭대기에 지어야 하니까. 왜냐면은 그 공기가 맑아야 하잖아요. 하늘을 봐야 하니까. 근데 산꼭대기는 길도 없고 기본적으로 길도 내야 하고, 지금 이때 뭐 자동차도 변변치 않고 무거운 것들 나르고 하여튼 굉장히 큰 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망원경을 만들게 되고 후크 망원경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데, 연구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이제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허블의 법칙인데요. 이 사람 허블입니다. 에드윈 허블. 허블인데, 허블이 1929년에 그러니까 아까 100인치 윌슨산 천문대가 세워지고 나서 연구하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 결과를 냅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이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더라. 이런 거를 압니다. 근데 또 하나는 거리가 멀수록, 그 별의 거리가 멀수록 멀어지는 속도가 빨라지더라는 겁니다. 그 속도가 거리에 비례하더라. 빨라지는데 거리에 비례하더라. 뭐 이게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요. 별의 속도입니다. 그리고 그 별들이 도대체 얼마나 빨리 움직이고 있는 걸 봤는데 대체로 이렇게 비례하더라. 그리고 뭐 식으로 세우니까 뭐 이렇게 나오더라. 예, 그 후퇴하는 속도 V는 거리 D에 비례하더라. H라는 건 비례상수입니다. 비례상수이고 허블상수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허블의 법칙은 굉장히 중요한 법칙입니다. 여러분들 뭐 식까지 식 간단하니까 사실은 뭐 이해하고 안 하고도 뭐 별 거 없을 것 같지만, 하여튼 식은 모르더라도 이 허블의 법칙 그 말은 알고, 그리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별의 거리가 먼 별일수록 빨리 팽창하더라. 빨리 후퇴하더라. 우리로 봐서는 더 멀어지는 속도가 빠르더라는 겁니다. 이게 가진 의미가 뭔가 하면요. 여기 한번 봅시다. 이거는 풍선에 이렇게 표면에 이렇게 점을 찍어 놓은 거를 표시한 건데요. 그리고 이 풍선을 훅 붑니다. 불면은 계속 커지잖아요. 커지는데, 이렇게 훅 커집니다. 커지는데, 이게 전체 우주라고 봅시다. 우주라고 보고, 예를 들어 여기가 우리 은하계라고 보자고요. 그리고 이 점점들은 다 은하입니다. 지금 아까 그 구상성단 이런 게 외부에 있는 은하라는 거를 이제 밝혀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게 외부에 있는 은하들입니다. 은하들인데, 내가 볼 때 모든 별들이 내가 보는 방향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전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으니까 별이 멀어지게 보이는 거죠. 근데 멀리 있는 게 더 멀어지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는, 여기서 보세요. 이 전체의 풍선이 이제 팽창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여기보다 이 더 멀리 있는 이런 거, 뭐 이런 게 더 빨리 이렇게 나한테서는 멀어질 거 아닙니까? 그 허블이 결국 발견한 건 뭔가 하면 우주가 팽창한다는 거. 팽창한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이거는 이때까지 우리가 정적 우주, 아인슈타인도 우주는 정적이고 뭐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발견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현재 팽창한다고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데 허블은 처음에 허블의 법칙, 멀리 있는 별이 멀어진다라는 얘기를 발표를 하는데, 이게 팽창 우주론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하는 데는 되게 조심스러워 생각합니다. 되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되게 조심스럽게 생각하는데, 1930년대 다른 천문학자들이 또 뭐 다르게 관측해 보니까 정적 우주론이라는 게 새로운 천체 관측 결과하고 잘 맞지 않더라.
그래서 뭔가 새로운 우주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1930년대를 기점으로 우주는 팽창한다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데 이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한 과학적인 사실이 아니라 우리 인식의 전환입니다. 그 예전에 보면은 옛날 사람들은 저 천동설, 지구가 고정하고 있고 뭐 태양이나 다른 주위의 별들이 지구의 중심을 돌고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 천동설이 결국 지동설로 넘어오잖아요. 그게 아니고 야 지구가 움직인다. 그때 처음에 이제 뭐 코페르니쿠스, 예, 갈릴레오 이런 사람들을 발견했고 그러면서 예, 지동설을 주장할 때 쉽사리 안 받아들여집니다. 안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그때 지구가 움직인다는 건 하나의 전체 사람들의 그 사고 인식의 전환이잖아요. 이것도 비슷합니다.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각의 그 기본 틀 자체의 그 전제 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바꿔버리는 개념이죠. 근데 1930년대에 들어와서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아무리 이렇게 뭐 과학적으로 관측한 결과를 이렇게 봐도 팽창하는 것은 틀림없다. 라는 인식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예, 요거는 윌슨산 천문대고요. 여기 있는 사람이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이고 아인슈타인이 예, 이 뒤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허블입니다. 이 사람은 아인슈타인이고요. 아인슈타인이 나중에 그 뭐 허블의 법칙 발견하고 나중에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이 윌슨산 천문대를 방문하고 이게 망원경입니다. 망원경을 보고 있는 장면인데 그러면서 아 내가 잘못 생각했었다. 야 우주 상수를 넣은 거는 내 정말 일생의 이 실수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고 재밌는 사람이 있는데요. 허블이고요. 이 옆에 있는 이 사람입니다. 그 휴메이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휴메이슨이라는 사람, 이 허블은 그 대학에서 공부하고 이제 정식으로 천문학자입니다. 천문학자인데 휴메이슨이라는 사람은 그게 아니고요. 처음에 이 사람은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닌 사람입니다. 어, 처음에 이 천문대를 건축할 때 이 나기꾼으로 이제 여기 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일을 하게 되고 그 뒤에 천문대가 세워지니까 뭐 청소부, 야관, 조수 뭐 이러면서 계속 천문대에서 이제 그 살면서 일을 했는데 굉장히 성실하고 그 일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브라고 나중에 결국 같이 일하게 되는데요. 이 스태프 멤버가 됩니다. 보통은 이게 박사급 사람들이 이제 스태프 멤버가 되는데 스태프 멤버가 돼서 허블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고 허블이 이 허블의 법칙을 발견할 때 과거도 현재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이 천문학이라는 건 밤새 이 별을 봐야 되는 겁니다. 밤새 별을 보고 요즘 그래도 이 카메라로 뭐 CCD 카메라로 해서 이걸 영상 처리하고 그러니까 좀 훨씬 뭐 작업이 쉬워집니다. 근데 옛날은 큰 사진 그 원판에 인화를 합니다. 하루 종일 두고 이제 사진을 한 장 찍든지 뭐 몇 장 찍든지 그걸 인화를 하고 그거를 이렇게 일일이 뭐 1년이면 그럼 몇백 장이 나올 거 아닙니까? 눈으로 일일이 그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 별은 어떻고 저 별은 어떻고 뭐 이게 뭐 달라졌고 안 달라졌고 보통 작업이 아닙니다. 근데 그 작업은 허블이 한 게 아니고요. 실제 그 작업을 한 사람이 휴메이슨이라고 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휴메이슨이 사실 그 그래프 아까 봤던 그 허블의 그래프 그었을 때 그 점들은 뭐 휴메이슨이 다 찍었겠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그걸 허블이 이제 이게 이렇구나라고 이제 그 하고 발표를 하는데 예, 하여튼 예. 실제 숨은 사람이 휴메이슨입니다. 이 사람은 대부분 뭐 우리로 치면 뭐 의지 한국인 이런 사람인데요. 1950년에 결국 박사학위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57년에 은퇴를 합니다. 80까지 예, 살고 80살에 돌아가셨고요. 허블이라는 사람은 이제 1953년에 예, 63세로 돌아가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팽창 우주론이라는 게 이렇게 받아들여졌고요. 그 뒤에는 또 더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도대체 그러면은 야 이게 뭐냐? 팽창하게 되면은 또 나오는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팽창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러면 과거는 더 작았을 거 아니야. 미래는 더 클 거 아니야. 그럼 언젠가는 처음 시작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우주라는 게 팽창하는데 지금보다 커진다는 거잖아요. 과거는 지금보다 더 작은 거고. 언젠가 돌아가 보면은, 그래서 이 조지 가모프는 러시아 출신의 미국 천문학자입니다. 이렇게 생긴 분인데요. 대폭발수를 주장합니다. 수십억 년 전에 한 점에서 폭발에 팽창했다. 1948년도에 주장합니다. 근데 이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이 대폭발설은 크게 각광을 받지 못합니다. 일단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너무 좀 생각이 좀 사고의 폭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되게 어렵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는 무한히 큰 겁니다. 근데 언젠가 돌아가 보면은 조그만 한 점에서 정말 먼지보다 더 작은 하나에서 폭발해서 시작했다. 이거 사실은 상당한 정말 인식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쉽게 받아들여지기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아인슈타인이 정상상태 우주론을 계속 믿었던 것처럼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학적으로 보면은 헬륨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이, 그러니까 1번은 원소기호 1번은 수소잖아요. 2번이 헬륨입니다. 헬륨이고 이 우주상에 보면은 지금 뭐 되게 많잖아요. 탄소, 뭐 철, 여러 가지 많은데 도대체 그런 원소들이 어떻게 생성됐는지를 밝히지를 못합니다. 밝히지를 못하고, 그리고 이 결정적인 거는 폭발했다고 그러면 이게 이론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있어야 하는데, 이건 뒤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CMB라고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론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1948년에 이때 이미 예언이 되죠. 근데 이게 발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당시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뭐 보이는 이론은 이런 거죠. 현재가 이러면은 뭐 과거 이랬고 더 과거는 이랬고 언젠가는 한 점에서 뻥 해서 폭발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정상상태 팽창 우주론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프레드 호일이라는 사람이 주장했는데요. 똑같이 1948년에 나옵니다. 이거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우주가 이제 팽창한다는 사실은 이거는 팩트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제 부인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과거는 어떻게 되고 미래는 어떻게 되지 하는 거였는데, 팽창 빅뱅 우주론 앞에 그 얘기했던 대폭발설입니다. 대폭발설은 어떤 건가, 예를 들어 지금은 이러면은 팽창하면 미래는 이렇고 과거는 뭐 이랬다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이 정상상태 우주론은 그게 아니고, 오케이 팽창하는 거는 그거는 뭐 맞는 사실이니까 팽창하는데, 팽창을 하더라도 팽창하면서 생기는 공간에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져서 채운다. 그래서 팽창하더라도 우주의 전체적인 모습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은 미래나 과거나 사실 이 전체적인 밀도는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얼른 보면 뭐 말이 안 되는 얘기 같기도 하잖아요. 얘기 같기도 한데, 호일은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은, 야,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큰 우주가 과거 어떤 시점에 순간적으로 갑자기 찰나에서 생겨났다 라고 하는 그 빅뱅 우주론보다 이 팽창설입니다. 그냥 조금씩 물질이 생겨나서 공간을 채워간다는 정상상태 팽창론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더구나 계산을 해보면은 이 정상상태 우주론이 그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가 필요한가 하면은 10억 년 동안
1세제곱미터 공간에 수소원자 1개가 생겨나면 그 정도만 생겨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10억 년 동안 예, 정말 딱 우리 보이는 1세제곱미터당 수소원자 1개가 생겨나면은 정상상태 우주론이 성립이 된다고 보면은, 그리고 이 정도 물질이 생겨나는 거는 지구에서는 현재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관측할 수가 없습니다. 수가 없고 이 두 개가 이제 결국은 뭐 치열하게 이렇게 붙고 싸움을 합니다. 싸움을 하는데 정상상태 우주론, 또 하나는 이게 우리가 팽창 우주론은 빅뱅 우주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빅뱅이라는 말은 뱅은 그 폭발할 때 나오는 소리입니다. 폭발할 때 뻥, 우리는 뻥 하잖아요. 영어로는 뱅입니다. 그래서 빅뱅이라는 건 둘이서 이렇게 붙을 때 정상상태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 사람들이 둘이서 붙을 때 이 프레드 호일이 그냥 좀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입니다. 야, 우주가 그냥 뻥 하고 터지면서 생겨났다는 거 아니야? 그 말도 안 되는 뻥 이론이잖아. 뭐 이런 식으로. 그 뻥이 뱅입니다. 그래서 빅뱅이 뭐 야 그 빅뱅 때문에 생겨났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 단어가 그냥 이제 그 폭발설을 지칭하는 이제 그 단어로 이제 그냥 굳어진 건데요. 하여튼 예,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한번 이 천문학을 전공하지 않는, 그리고 이 당시에 없었던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본다면은 뭐 이렇게 됩니다. 빅뱅 우주론, 과거로 가보면 언젠가는 점이었고 거기서 뻥 하고 폭발을 해서 팽창해서 지금까지 생겨났다. 자, 그 다음 당연히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뻥 하고 생겨난 그 고초는 어떻게 되니? 고초는? 예, 당연히 사람으로는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답이 없습니다. 없고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의 틀로는 답을 아마 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전제를 뛰어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수학에 우리 그 정리 안 하고 받아들이는 공리라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두 점 사이를 잇는 최단거리는 직선이다. 이거 어떻게 해도 증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 공리라고 그래서 받아들이고 그 어떻게 보면 가정인 거죠, 그렇죠? 그거를 토대로 모든 이론이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비슷한 겁니다. 여기서도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과학으로 뻥 폭발했는데 거전은 어떠냐 물으면은, 거전 우리 지금 알고 있는 과학의 틀로서는 그 틀을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범위가 안 됩니다. 안다 모른다가 아니고 범위가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빅뱅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거전은 어떻게 되는데? 근데 정상우주로는요,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거전이라는 걸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예. 과거에도 좀 크기는 작았지만 계속 지금처럼 되고, 미래도 계속 뭐 크기는 커지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된다. 더더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10억 년 동안 그 1m 1m 공간에 수소원자 1개만 나오면 된다. 나오는데 이거 실제 생겨나더라도 아마 앞으로도 영원히 기술로 관측하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렇게 주장한다면 이 둘은 사실은 다른 뭔가 우리가 과학적인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서로의 철학의 싸움입니다. 어떻게 보면 둘 다 그 철학이고 둘 다 믿음인 거죠. 예. 그 얘기입니다. 대폭발설한 예. 도대체 처음 시작은 그 이전은. 그리고 이때 또 하나 좀 곤란했던 거는 우주의 나이, 대폭발설로 해서 계산해 보면 지구의 우주의 팽창 속도 역으로 쭉 하면은 그러면 처음 그 점이었던 시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우주의 나이 얼마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1948년 이때 나름 지구에서도 지구 과학들이 굉장히 발전하고 뭐 암석 이런 거에서 그 지구인해서 지구의 나이를 추론했던 게 있습니다. 근데 그때 추론했던 지구의 나이가 우주의 나이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안 맞으니까 이때 생각하기에 그래도 지구의 나이는 조금 더
신빙성이 더 크다고 뭐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폭발설은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상 상태 우주로는 결정적인 거는 없던 물질이 생겨난다죠. 우리 뭐 질량 보존의 법칙 알고 있는 그게 이제 위배된다는 건데요. 우주는 완전하다는 우주론적인 원리, 이건 사실은 철학적인 겁니다. 그 입장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거고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과학적인 지식으로 맞는 거는 빅뱅 우주론입니다. 여기서 우리 동일과정설과 격변설이라는 거를 한번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다 지질학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아까 지구 뭐 나이를 계산했다고 그랬잖아요. 지질학의 두 개의 큰 썰이 있는데 하나는 동일과정설입니다. 뭔가 현재 작용되는 자연현상과 동일한 과정이 과거에도 작용해서 하나의 지구가 이루어졌다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뭐 침식작용, 퇴적작용,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 있는데 과거에도 있었고 더 먼 과거에도 있었고 뭐 미래도 있다. 그리고 격변설은 지구가 갑작스럽고 짧은 시간에 일어난 급격한 사건에 의해서 형성됐다. 대표적인 거는 뭐 운석 충돌, 뭐 화산 폭발 이런 거,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근데 여기에 비교해 본다면은 정상 상태 팽창 우주론, 우리 아까 물질이 생겨난다고 봤던 팽창 우주론은 이 동일 과정설하고 비슷한 맥락에 있는 겁니다. 현재 게 과거에도 계속 그렇게 되어 왔을 거고 미래도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격변설은 그게 아니고 현재는 이렇지만 과거에는 현재 우리 봤던 이거보다 뭔가 다른 현상이 생겨났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이런 뭐 지구나 지질학적인 이제 생겨났다는 건데 대폭발설은 이 우주로 봤을 때 격변론에 해당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지질학에서 현대 지질학이 받아들이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동일 과정설입니다. 그리고 이 토대로 이제 거의 대부분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뭐 화산 폭발 이런 거는 또 격변설이 맞는 그런 현상이지요.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건데요. 영어로 뭐 Cosmic Microwave Background입니다. 그래서 CMB인데요. 아까 그 팽창 우주론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우주가 한 점에서 폭발했다고 보면은 초기에 우주는 온도가 엄청나게 높은 불덩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근데 팽창을 계속하면서 팽창하면 온도가 내려갑니다. 온도가 내려가고 온도가 뭐 대략 3000도 절대 온도죠. 켈빈 온도 3000도 정도 떨어졌을 때 뭐 섭씨로 한 3000도라고 봐도 상관없을 겁니다. 최초로 빛이 전파됐고 이거 이제 천문학자들이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요게 빅뱅 후에 대략 38만 년 후다. 지금으로부터 만 137억 년인데 이때 최초로 빛이 생겨난 겁니다. 생겨났고 이 빛이 우주 전체에 있을 거고 이게 지금까지도 있다. 지금까지 됐고 이 빛은 우주 팽창 때문에 빛의 온도가 내려가서 계산해 보면은 절대 온도 5도입니다. 200 섭씨로 따지면 마이너스 278도죠. 요 정도의 초단파로 존재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예측이 된다는 얘기는 물리적으로 이 계산해서 그 식으로 계산해서 보면은 온도가 이 정도인 마이크로웨이브로 존재할 걸로 그리고 이 전 우주 공간에 존재할 걸로 이제 식을 풀면 그렇게 이론적으로 나옵니다.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 우주 배경 복사를 천문학자들이 검출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이게 이 당시 핫 이슈인데 왜냐면 빅뱅 이론의 이게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증거인데 또 하나는 관측할 수 있는 가장 오래전의 그 우주의 모습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거의 뭐 우주에 온 나이는 지금 대략 한 138억 년 뭐 이 정도 얘기하는데 거의 뭐 그때보다 38만 년 지났을 뿐인 그때의 그 나왔던 빛이잖아요. 그 빛을 알 수 있고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오래된 우주의 초기 모습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을 관측하기 위해서 이 빛이 아니고 이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하기 위해서 천문학자들이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뜻하지 않게 관측하는데 누가 관측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입니다. 이 펜지어스하고 윌슨이라는 사람인데요. 천문학자 아닙니다. 아니고 이 사람들은 벨 연구소, 벨은 이 미국의 그 전화기 발명했던 벨이 있잖아요. 그 벨이 세운 그 회사가 그 이제 미국의 그 전화회사입니다. AT&T라는 회사인데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그 AT&T가 지금은 뭐 몇 개 회사로 갈라지긴 했지만 그 회사에서 세웠던 연구소가 벨 연구소입니다. 그러니까 벨 연구소 우리로 치면은 뭐 KT나 뭐 SKT의 뭐 그 통신연구소 같은 그 정도의 개념입니다. 여기에서 통신용 전파 안테나로 전파 잡음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통신하는데 잡음을 줄이고 정확한 시그널만 들어오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 안테나를 만들고 그 전파 잡음을 요구했는데 모든 방향에서 나타나는 아주 약한 전파 신호를 발견합니다. 발견하고 보니까 한 3도 K 정도에서 나오는 마이크로파였습니다. 파장 1cm. 처음에 이 사람들이 이게 뭔지를 모릅니다. 뭔지를 몰라서 발견하고 나서 처음에는 뭔가 우리가 이 장비를 잘못 만들었나. 그래서 심지어는 이 속에 들어있던 그래서 장비를 잘못 만들었는데 이 안에 뭐 먼지가 있나라고 이제 보니까 이 안을 그래 한번 청소를 했는데 그 비둘기 똥도 있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이었나 그러고 비둘기 똥도 다 청소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계속 잡음이 들리고 근데 이 잡음이 그럼 지구에서 발생하는 건가라고 봤는데 뭐 계절에 관계없이 시간에 관계없이 계속 일정하게 들어오는 거니까 이거는 우주 전반에서 들어오는 거라고 판단합니다. 판단하고 그 부근에 있는 이제 친구 천문학자한테 물어봅니다. 야 우리가 이런 걸 발견했는데 이게 도대체 뭔 것 같으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친구 천문학자 금방 알았답니다. 이 사람이 발견한 게 뭐구나. 우리가 찾고 있던 우주 배경 복사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이 펜지어스하고 윌슨이 물어본 그 다음 얼마 안 돼서 동료 천문학자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그래서 야 우리가 찾던 거를 어떤 사람들이 발견한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펜지어스하고 윌슨은 결국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합니다. 수상하는데 재밌는 건데요. 요즘 이거 옛날 아날로그 TV는 그 수상 신호가 안 들어오면 이렇게 지 하고 부 하고 나옵니다. 근데 요즘 디지털 TV는 안 그렇잖아요. 그 신호가 어느 정도이면 그냥 노이즈가 어느 정도이면 확 끊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화면이 나오든지 아니면 화면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옛날식의 아날로그 TV들은 그 잡음이 심할 때는 그냥 잡음이 부 하고 다 나옵니다. 근데 이 잡음에 뭐 제가 정확하게 퍼센트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한 5%인가 뭐 10%인가 이 정도는 그게 바로 요거입니다. 요 CMB 우주 배경 복사.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 하는 뭔가 이런 화면을 본다면은 우주가 생겨났던 태초에 대략 138억 년 전에 그때 그 모습이 여기에 좀 보이는구나. 5%나 10%그 정도입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더 이렇게 발전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대폭발로 일어났다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나가게 되는데요. 뒤로 조금만 더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빛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연구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 빛이라는 게 빛을 이렇게 프리즘 통과하면은 이렇게 굴절이 되고 무지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빛이 생기는데 빛이
파장입니다. 파장이고, 이 파장이 이제 달라서 그런 거죠. 빨간 쪽은 파장이 길고, 그 다음, 예, 이쪽, 저 파란 쪽은 파장이 짧고, 이거보다 더 물론 짧게도 나갑니다. 예, 전체 빛의 파장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은 이만큼이고요. 이거보다 파장이 더 커지면 적외선, 초단파, 라디오파 나가고, 더 작아지면은 자외선, X선, 감마선, 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나가게도 이 빛이 소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소리도 그렇고 빛도 그렇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소리 얘기인데요. 이렇게 구급차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구급차를 듣는다고 보자고요. 구급차 소리를 들으면은 구급차는 나한테 다가오는데 다가오면서 이 소리의 음파의 파장이 짧아집니다. 짧아지고 요 멀어지는 방향에 있는 사람이 소리를 들으면 이 파장이 길어집니다. 길어져서 소리가 낮게 들립니다. 삐보 삐보 뭐 이렇게 들린다면 가까이 있으면서 다가오는 방향에서 이 소리를 들으면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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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소리가 이렇게 빠릅니다. 빨라지고 그래서 왜 우리가 그 내가 구급차 같은 거 이렇게 저 멀리서 달려오면서 나를 지나갈 때 예, 소리를 뭐 이렇게 들어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멀리서 올 때는 삐뽀 삐뽀 이렇게 해서 가까이 올수록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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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 이렇게다 나를 지나서 또 멀리 갈 때는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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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날 겁니다. 소리가 나는데 그런 것도 그렇고요. 우리 빛 저기 레이저건입니다. 레이저건 이건 유현진 선수인데요. 지금 이제 다저스에서 홈개 쪽 캐나다 토론토로 예, 이 야구공 속도를 측정하거나 자동차 예, 스피드를 측정하는 스피드건 레이저를 쏩니다. 레이저를 쏘는데 레이저를 쏴서 그 거리를 측정하잖아요. 이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관측하는 사람이 볼 때 물체가 다가오면 파장이 짧아집니다. 그리고 내가 볼 때 이 물체가 멀어지면 파장이 멀어집니다. 멀어지고 그러니까 이 움직이는 물체는 내가 나한테서 멀어지냐 가까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파장이 달라집니다. 파장이 달라지고요. 멀리 있는 별을 관측하면은 이 멀리 있는 별이 멀어진다고 봅시다. 멀어지면은 그 지구 우리가 보는 건 지구잖아요. 지구에서 이 빛을 보면은 빛을 이렇게 이제 분광학적으로 스펙트럼으로 보면은 이렇게 빛이 쭉 펼쳐 보이고 그리고 중간중간 이렇게 그 까맣게 보이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중간에 오다 이렇게 빛이 다른 뭐 성간 물질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 이렇게 흡수가 돼서 그런데요. 하여튼 흡수된 물질들이 있는데 이 은하가 우리 지구에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보면은 뭐 서로 움직이긴 하는데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속도가 없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뭐 이렇게 그 흡수되는 선이 이렇게 보인다면은 멀어지는 경우는 이 파장이 더 길어집니다. 파장이 더 길어지고 요 흡수선이 레드 쪽으로 이렇게 좀 쉬프트 돼 보입니다. 반대로 다가오는 은하는 파장이 짧아지기 때문에 흡수선이 이렇게 블루 쪽으로 쉬프트 돼서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이는 대부분의 은하나 별들은 기본적으로 멀어져 가는 방향입니다. 우리가 팽창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구상에서 관측하면 기본적으로 이 흡수선들이 레드 쪽으로 쉬프트 되는 레드 쉬프트가 생깁니다. 레드 쉬프트가 생기는데 예, 요게 레드 쉬프트입니다. 이 레드 쉬프트고 레드 쉬프트를 우리가 이용해서 이제 지금 여러 가지 그 별들을 관측을 합니다.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이거를 결국 우리가 빛을 보는 거잖아요. 빛을 보는 거고 망원경이 클수록 유리합니다. 망원경이 클수록 유리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망원경 대략 구경이 한 10m, 10m 이상이 됩니다. 이 허셜이 처음에 가졌던 40피트짜리 망원경 이거는 구경이 뭐 되게 작죠. 요 정도고 그 저기 뭡니까 후크의 100인치짜리 망원경 이거는 그 저기 예 여기서 그 우주가 팽창한다는 그
허블의 법칙을 발견했잖아요. 그때 망원경은 뭐 이 정도 크기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지금 망원경 되게 훨씬 더 커졌죠. 그렇죠? 커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기술들이 굉장히 뛰어나고 데이터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얘기들이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예, 이거는 큰 망원경을 표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걸로 관측하면서 현대 관측에서 그 되게 중요한 게 두 가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하나는 다크매트라는 겁니다. 다크매트.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암흑 물질입니다. 암흑 물질. 이걸 발견한 사람은 베라 루빈이라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여자 천문학자인데요. 어떻게 해서 발견을 하게 됐는가 하면은 이 베라 루빈이 은하, 은하를 도는 은하가 결국은 무수히 많은 별들이잖아요. 그렇죠? 별들이고 요 별들의 그 도는 속도를 관측을 합니다. 관측을 하는데 요 별들이 이 거리가 얼마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근데 계산상으로는 이게 가다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뭔가 하면은 멀어질수록 속도가 이렇게 예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처음에는 어느 정도 속도가 올라지고 그 다음에는 멀어질수록 속도가 떨어져야 합니다. 계산상으로는. 근데 실제 관측해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 속도가 그대로 유지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요거는 다른 건데 우리 놀이용원에 보면은 그 회전근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회전근해 이런 거 있는데 이것도 그렇고요. 그 우리가 돌을 이렇게 묶어서 뭐 이렇게 윙윙 돌리는 것도 그렇고 이 회전근해 보면은 거리가 멀수록 대체로 좀 천천히 돌아갑니다. 거리가 가까울수록 이렇게 빨리 돌고요. 빨리 돌고 뭐 그런 건데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슷하게 계산상으로 보면 거리가 멀수록 이렇게 그 회전 속도 자체가 느려져야 합니다. 느려져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똑같더라. 이거하고 정확한 지금 비유는 아닙니다. 정확한 비유는 아닌데 근데 더 속도가 똑같더라. 똑같더라는 얘기는 뭘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은 뭐 이렇게 봅시다. 은하 외곽 나선을 도는 별의 속도가 계산값보다 훨씬 빠르더라. 이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뉴턴의 중력 법칙이 틀린 건가? 또 하나는 아니고 중력 법칙이 맞다면 뭔가 모르는 새로운 물질이 있는 건가? 이게 멀리 있는 게 훨씬 더 속도가 빨리 돌려면은 그러면서 이렇게 튕겨나가지 않으려면은 서로 중력이 커야 합니다. 중력이 커야 되고 그러면은 뭔가 더 질량이 큰 뭐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은 뉴턴의 중력의 법칙이 틀렸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때 그 과학자들이 내리는 결론은 모르는 새로운 물질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물질을 그러고 다크매트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1976년 베라 루빈이 처음 발견한 건데요. 지금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50년 뭐 이상 지났나요? 뭐 45년 이상 지난 지금까지 다크매트라는 그 자체의 존재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데 아직 발견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정체는 무엇인지. 그렇지만 존재는 인정하는 겁니다. 재밌습니다. 한번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발견되지 않았는데 왜 존재를 인정하는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 이론으로 볼 때는 그 이론이 틀렸든지 아니면 그 이론이 맞으려면 얘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존재한다고 지금 다들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믿는데 발견은 안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그 1976년이잖아요. 그 다음 80년대, 90년대 뭐 과학, 기술, 공학들이 무지하게 발전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발전하고 천문학 쪽에서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이 허블 우주 망원경인데요. 이 허블은 아까 그 천문학자 허블의 법칙을 발견했던 그 사람의 이름을 이제 딴 겁니다. 망원경을 우주로 띄우는 겁니다. 대략 한 지상 뭐 한 600km 이 정도 높이로 띄우는데 그리고
우주에서 관측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요 이제 관측 뚜껑을 열고 여기로 이렇게 빛이 들어옵니다. 빛이 들어오고 요 이제 옆에서 본 모습인데 뚜껑을 열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은 예 빛이 뭐 이렇게 여기 반사경이 되고 반사되고 또 반사되고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대기권을 벗어나서 관측하면 좋은 이유는 결정적으로 공기가 없습니다. 대기가 없습니다. 이 대기 때문에 모든 게 이렇게 흔들리고 굴절이 되고 뭐 이런 현상이 나서 지상에서는 관측할 수 있는 그 정밀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주에 이제 뛰어넘으면 그걸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저 직경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은데 지상에 있는 어떤 큰 망원경보다 훨씬 더 훌륭한 관측 결과를 이렇게 관측할 수 있습니다. 얘의 직경은 2.4m입니다. 2.4m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망원경은 10m가 넘잖아요. 그거보다는 이제 뭐 4분의 1 이상 작지만 관측 결과는 훨씬 뛰어난 관측 결과를 이제 보여줍니다. 1990년도에 발사했고 이 당시 그 저기 디스커버리 우주 왕복선에 실어서 발사했습니다. 요거 아마 우주선을 처음에 띄우는 장면 아니면은 중간에 몇 번 수리를 했는데 수리했을 때의 장면 뭐 그때의 사진일 겁니다. 요 보이는 이게 그 스페이스 셔틀이고요. 스페이스 셔틀에서 이렇게 요거 팔입니다. 팔. 셔틀에 붙어 있는 팔이고 요거까지는 스페이스 셔틀입니다. 스페이스 셔틀에서 카메라를 놓고 찍은 장면입니다. 여기 허벌 망원경입니다. 예, 이 얘기를 한번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허블 스페이스 텔레스코프, 허블 망원경과 우리 그 영화나 뭐 이런 데서 자주 나오는 스파이 미션입니다. 허블 망원경이 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천문학의 역사를 바꿔놓습니다. 이때까지 알고 있던 걸 훅 뒤집어 버립니다. 뒤집어 버리고 근데 그게 많은 부분이 우리 아까 지상에서 봤던 10m짜리 망원경 그런 거 여러 개에서 발견된 것도 있지만 결정적인 거는 허블 망원경입니다. 근데 허블 망원경 요 놈입니다. 미국의 그 스파이 이제 정찰 위성인데요. KH-11, 12, 13, 14 지금 아마 14까지 있다고 하고요. 근데 11, 11이 이게 모양을 보면은 허블 망원경과 거의 뭐 똑같습니다. 예, 똑같고 이 요거의 궤도도 거의 비슷한 때입니다. 거의 뭐 한 600km 요 정도에서 도는 놈입니다. 도는 놈이고 예. 그거보다 더 높은 애들은 지금 예, 이건 뭐 군사 기밀 1급 뭐 아주 뭐 특급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예, 뭐 자료도 잘 없고 밝혀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그 600km 상공에 띄어서 하늘을 보면은 허블이고요. 그냥 슉 방향을 바꿔서 땅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정찰 위성인 것 같습니다. 정찰 위성인 것 같고 이 정찰 위성은 그 뒤에 뛰어난 게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나오고 그래서 뭐 예, 현존하는 가장 뛰어난 거 KH 뭐 14 이런 거를 이제 저 하늘로 돌려서 하늘을 본다면 그리고 이 허블 망원경은 딱 한 대입니다. 한 대인데 스파이 위성은 여러 대입니다. 뭐 정확하게 몇 대인지는 제가 알 수 없겠으나 예, 그래서 14 이런 걸 뭐 한 두세 대 예, 정말 하늘을 띄어서 휙 본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마 뭐 5배나 10배 정도 더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허블 망원경으로 뭐 관측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인데요. 지금까지 지상에서 볼 수 없었던 아주 훌륭한 선명하고 아주 아름다운 예, 관측 결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아주 유명한 사진입니다. 예, 또 다른 거 뭐, 예. 이 딥필드, 울트라 딥필드, 뭐, 이 딥필드라는 거는 굉장히 유명한 그 프로젝트인데요. 이건 뭐 다음에 혹시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 거는 뭐 대략 이런 겁니다. 우리 은하는 이렇게 생겼고 뭐 지금 태양은 여기에 있고 태양은 뭐 그 이렇게 변두리 있더라. 그리고 우리 은하의 나이는 우주의 나이하고 비슷하고 별의 수는 한 2천억 개에서 4천억 개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들을 합니다. 이런 은하가 우리 비슷한 은하가 한 1,000억 개 정도 있더라.
그 뭐 천문학자들은 대충 얘기하는 게 그러면 전체 우주의 별의 개수는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아까 우리 은하에 뭐 한 2천억 개 이상 있다고 했으니까 대략 그냥 봐서 그런 은하가 1,000억 개 있으면은 별의 개수는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 이런 이제 우리가 그 망원경 가지고 이제 초신성을 관측을 합니다. 초신성. 초신성 중에 타입 1A라는 게 있는데요. 이 초신성은 폭발할 때 그 광도가 일정합니다. 별이 이렇게 그 뭔가요 진화해 나가면서 그 수명이 다해갈 때 어느 순간 별이 이렇게 뻥 폭발하는데 폭발할 때 타입이 여러 개가 있는데 1A 타입은 폭발 시의 광도가 일정합니다. 일정하고 일정하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초신성이라는 걸 압니다. 아는데 우리가 볼 때는 별의 밝기가 서로 다르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 물리학적으로 천체 물리학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그 밝기는 질량과 상관없이 예, 일정하게 나옵니다. 처음 폭발할 때 그 조건은 그 폭발할 수 있는 조건만 넘으면은 그 조건은 뭐 태양 질량의 1.4배 이상 되는 별인데요. 그 별 그 1.4배 이상만 되게만 하면 폭발할 때 그 밝기는 질량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동일하게 나오고 그러면은 이 별을 우리가 볼 때는 밝기가 달라 보이는 것은 그럼 그 별까지의 거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거리가 다르기 때문이고 실제의 밝기를 알고 우리가 관측하는 밝기를 알면은 그 별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걸 우리가 스탠다드 캔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캔들 초입니다. 초인데 표준이 되는 초라 이거죠. 표준이 되는 초, 이 크기나 밝기가 얼마 정도 된다는 걸 아는 초, 이 초를 우리가 놓고 뭐 우리가 볼 때 얘의 크기, 밝기가 뭐 얼마로 보이면 그럼 실제 이 초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 별까지 거리를 알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우주의 생성이나 변화 뭐 과정에 아주 중요한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요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처음에 우리 그 성운 뭐 이런 거 관측했을 때 우리의 은하가 한 개냐 아니면 은하가 여러 개냐라고 했을 때 성운이라는 것도 야, 이거 우리 은하에 있다 아니면은 야 이거 별개의 은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결론이 내려졌던 게 뭔가 하면은 그 성운까지 거리를 관측했습니다. 거리를 관측해서 그 거리가 한 40만 광년이다. 그럼 이거는 우리의 은하일 수가 없다. 그게 훨씬 더 멀리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내리는 예. 그래서 아주 그 귀중한 이 거리를 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데이터인데요. 아주 드물게 일어납니다. 우리 은하에서는 한 100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날까 말까. 100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납니다. 일어났을 때 이렇게 최대 밝기는 이렇게 딱 고정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뻥 밝았다가 이렇게 어두워지는데요. 이 초신성을 관측을 합니다. 관측을 하는데 이 우주상으로는 아까 별이 뭐 대략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잖아요. 그러면은 이 우리 은하계에서는 100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더라도 이 은하계가 저기 한 1,000억 년, 1,000억 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00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는 게 1,000억 개 있으면은 실제 그 1,000억 개를 다 관측할 수 있다면 이거는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가지고 있는 모든 망원경을 동원해서 보세요. 허블 망원경도 쓰고 아니면은 저기 뭐 주로 천문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와이의 캑 망원경이라고 있는데 하와이 아니면 칠레 다들 이쪽들이 날씨가 밝은 곳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요 아프리카에 있는 섬 같은데 아니면은 뭐 요런 데 주로 큰 망원경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 허블 이런 망원경들 다 연결해서 요 버클리는 그거 이제 그 연구센터입니다. 이렇게 해서 초신성들을 다 관측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 개의 초신성들을 관측할 수 있잖아요. 뭐 허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고 10m짜리 망원경 있는 거 다 동원해서 이렇게 관측을 합니다. 관측을 하는데요. 이건 뭐 그 관측했던 데이터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건 레드시프트 뭐뭐에 대한 얘기인데 하여튼 빨간 거는 허블이 관측한 그 초신성들이고
나머지 예, 이렇게 저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는 거는 지상에 있는 망원경으로 뭐 관측한 거고 쭈르륵 뭐 예, 관측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 결과는 전문적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하여튼 관측을 해서 뭐 그걸로 이렇게 분석했던 결과들이고요. 여기서 내려지는 결론인데요. 결론은 뭔가 하면은 아까 이 초신성들이 기본적으로 다 멀어집니다. 멀어지면은 그리고 이게 멀어지니까 빛을 관측하면 아까 레드 시프트가 생깁니다. 빛의 파장이 길어지면서 레드 쪽으로 이렇게 스펙트럼이 시프트 되는 거죠. 그 레드 시프트가 생겼는데 관측한 결과 레드 시프트가 생각한 것보다 이렇게 작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작더라 하는 얘기고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근데 지금 초신성은 되게 멀리 있는 별입니다. 되게 멀리 있는 별이고 멀리 있는 별의 빛을 우리가 관측하는 거는 뭔가 결국 예를 들어 이게 뭐 10억 광년 전에 있다면 100억 광년 전에 있다면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10억 년 전, 100억 년 전 그때를 보는 겁니다. 그때를 보는데 그때 본 팽창 속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레드 시프트가 작더라는 얘기는 팽창 속도가 생각보다 작다는 얘기입니다. 작다는 얘기는 과거는 지금보다 천천히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하면은 지금은 과거보다 이렇게 엑셀러레이터 가속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팽창하는 속도가. 그래서 예, 여기서 그래서 아주 또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개념은 그 뉴턴의 중력 법칙입니다. 아까 프리드만의 뭐 우주 방정식도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뉴턴의 중력 법칙에 뭐 베이스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은 우주가 팽창하더라도 팽창 속도는 느려져야 합니다. 왜냐면 중력이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팽창 속도가 점점 느려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신성 열심히 관측했던 것도 이게 언제인가 하면 90년대 말입니다. 1990 뭐 5, 6년, 7년, 8년 뭐 그래서 연구 결과를 발명한 게 98년인데요. 이 초신성을 이용해서 뭐를 관측했는가 하면 우주 팽창이 느려진다는 것을 이렇게 데이터를 얻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초신성을 관측을 했고요. 초신성에서 알고 있는 빛은 뭐 수십억 년 떨어져 있는 초신성이면은 수십억 년 전의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럿 관찰하면은 우주 이 팽창 자체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관측 결과가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조금 정확하게 보면은 팽창 속도가 수십억 년 전까지는 느려지다가 138억 년에 빅뱅 정확하게 138억 년이잖아요. 빅뱅이 생겨서 수십억 년 전까지는 느려지다가 오케이 이건 좋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의 법칙에 맞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는 다시 빨라지고 있더라. 그리고 이게 관측의 오차인가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때 두 팀이 펄머트 교수, 캘리포니아 대학 쪽에 있는 펄머트 교수하고 하버드 대학 쪽에 있던 슈밋하고 리스 교수 이 두 팀이 서로 다른 팀을 꾸려서 사실은 서로 경쟁적으로 그 연구를 한 겁니다. 연구를 했고 두 팀 다 처음 다 팽창 속도가 느려진다고 보고 그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는데 반대의 결론을 얻은 거죠. 오히려 빨라지더라. 그래서 두 팀 다 똑같이 그렇게 결론을 듣고 그 데이터들을 볼때 예, 이거는 뭐 틀리지 않았다고들 다들 예,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주 속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지더라. 는 얘기입니다. 얘기가 되고 이러면요. 이 당시 이 결과를 보고는 할 말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중력, 팽창 속도 느려져야 합니다. 근데 관측 결과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뭐죠? 두 개입니다. 뉴턴의 법칙이 틀린다? 아니면 관측 결과 틀린다? 그것도 아니고 오케이 마지막 세 번째 정말 모르는 뭔가 있다. 아까 우리 다큰
다크매트만 하더라도 아직 모르잖아요. 그쵸? 근데 다크매트도 아닌 정말 뭐가 있다.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쵸? 천문학자들이 냈던 결과는 다크 에너지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가속 팽창을 하려면은 결국 중력하고 반대인이 밀어내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구상에 이 우주상의 모든 것은 어쨌든 질량을 가지고 있고 걔네들은 잡아 당기려고 그러는데 밀어내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다크 에너지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이 다크 에너지는 청력을 가지는 밀어내는 힘을 가지는 물질입니다. 물질인데 수축력이 아니라 밀어내는 힘. 참고로 압력, 우리 압력은 밀어내는 힘이잖아요. 근데 압력은 우리가 압니다. 압력은 이 공기 뭐 이런 분자들인데 분자들이 분자 자체는 이렇게 잡아당기는 중력을 가지고 있는데 걔네들이 운동에너지 온도에 따라서 가지고 운동에너지가 중력보다 훨씬 큰 겁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 밀어내는 힘으로 작용하는 거죠. 근데 다크에너지는 그런 거하고 다릅니다. 다르고 계산한 결과로는 이게 전체 우주의 68%를 차지해야 합니다. 우주가 가지고 있는 뭔가 하여튼 질량이나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68%를 차지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모릅니다. 모르고 그리고 아까 다크매트는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뭐 있다는 걸 인정을 하잖아요. 걔가 대략 뭐 26.8%. 그리고 나머지 4.9% 대충 5%이 오디너리 매트라고 했는데 대략 5%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들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이 뭐 우주 이렇게 보면은 지구도 있고 뭐 지구 같은 건 별로 얼마 안 되겠죠. 어쨌든 그 별들이 있고 별들 사이에 또 뭐 안 보이는 성간 물질들이 있고 뭐 이런 거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관측할 수 있는 물질로 해당되는 그게 다 합해서 5%입니다. 5%고 나머지는 다크매터와 다크 에너지입니다. 우주의 가속 방정식 이건 지난번 보여드렸죠. 얘는 넘어갑시다. 그냥 계산상으로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식상으로. 그 천문학자들, 천체 물리학자들은 이런 걸 이용을 해서 그 연구를 합니다. 연구하고 지금 요 우주 상수에 해당되는 요 부분에 이 지금 다크 에너지가 여기에 들어간다고 이제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다크 에너지,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을 발견했던 팀들은 2011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합니다. 서로 다른 두 팀인데요. 그 팀은 이렇게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받고 그 연구 결과인데요. 140억 년 정도의 지구가 태어났다고 보고 이렇게 우주가 이렇게 생기다가 요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가다가 처음에는 팽창 가속이 감속이 느려졌는데 갈수록 팽창 가속이 속도가 증가하더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보면은 이제 뭐 이런 것들을 관측하기 위해서 아까 망원경 말고도 여러 가지 그 관측 위성들을 띄웁니다. 이 콥이라는 관측 위성 이거는 그 CMB 그 우주 배경 복사를 좀 더 정밀하게 관측하기 위해서 띄웠던 위성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였고 그걸로 우주 배경 복사를 전체로 보니까 이 우주입니다. 우주 지구가 아니고 우주를 3차원적인 우주를 2차원적인 천구에 표시한 건데요. 요런 그 우주 배경 복사를 가지더라는 거고요. 이 부메랑이라는 뭐 이런 저 인공위성 아닌 이런 관측 기구도 띄웁니다. 띄우고 요거는 뭐 아주 아주 추운 남극에서 띄웁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저기 뭔가 우리가 측정하려는 것들은 굉장히 절대 온도로 봐서 낮은 영역대의 그 파장들을 측정하고 싶기 때문에 하여튼 추울수록 유리합니다. 그래서 남극에서 이런 부메랑 기구 같은 데 붙여서 띄우죠. 뭐 그런 게 있고 최근에 띄운 거는 WMAP이라는 건데 이 위성입니다. 이거는 훨씬 이제 멀리 떨어집니다. 지금 허블 같은 경우는 한 600km 떨어지잖아요. 이거는 그게 아니고 뭐 여기 지구 같으면은 라그랑지 포인트라는 데인데
뭐 이 정도 떨어집니다. 이게 지구고 이게 태양이면은 예, 이 정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상상도입니다. 이렇게 생긴 얘가. 그리고 그 WMAP으로 본 CMB 우주 배경 복사의 정확한 지도입니다. 지도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 이후에 2009년도에 유럽에서 플랑크 탐사선을 띄웁니다. 이것도 역시 그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하기 위한 겁니다. 계속 이렇게 띄우는 거고, 예, 그래서 그걸로 관측한 그 우주 배경 복사인데 훨씬 더 정밀해지죠. 이 계속 이렇게 관측하는 거는 그 큰 망원경으로 보는 것처럼 계속 더 정밀한 이제 데이터들을 내고 싶은 거고요. 내는 거는 지금 이제 컨트롤은 사실은 이제 다 이루어집니다. 보면은 다크 매터라는 게 있고 다크 에너지라는 게 있고 우주는 팽창한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고 그런 컨트롤은 밝혀졌는데 그거를 좀 더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이제 이런 관측들을 계속 합니다. 계속하고 예, 그거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하죠. 하고 이런 그림들은 넘어가겠습니다. 예, 전문적인 데이터인데요. 결론, 예, 이렇게 빅뱅이 되었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고 우주는 무한 팽창하더라. 그것도 가속 팽창하더라. 뭐 이런 겁니다. 옛날에 생각했던 거는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팽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인슈타인 처음에 생각했을 때 요 모양 요대로다 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게 팽창한다는 게 밝혀졌잖아요. 허블이 이거 하면서 우주는 팽창한다는 게 밝혀졌고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했던 건 팽창하지만 이 모습 그래도 그대로 갈 거다 라고 대충 얘기를 했습니다. 플랫으로 보이는 뭐 이런 거죠. 팽창하지만 언젠가 이렇게 다시 수축하거나 뭐 이렇게 계속 무한 팽창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뭐 플랫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모릅니다. 예, 지금 모르고 하여튼 무한 팽창한다는 게 현재의 그 관측 결과입니다. 관측 결과이고 그런 것들이 틀리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는 게 우리가 여러 가지 관측을 하잖아요. 요거는 지금 초신성 관측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처음에 초신성에서 나온 결과고 요거는 CMB 관측에서 나온 결과고 요거는 다른 클러스트라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우주를 관측해서 나온 결과인데 거기서 나온 결과들이 거의 지금 다 비슷한 결과들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가 팽창 가속하고 그리고 다크 에너지가 있다는 것 자체는 지금 뭐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거의 맞는 얘기입니다. 예, 좀 더, 그거는 이제 좀 더 정밀하게 이렇게 보는 거죠. 좀 더 정밀하게 봐도, 결국 그거는 맞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 건 천문학계에서는, 다크 에너지라는 거는 very mysterious하다. 이게 그냥, 뭔가요. 우리 뭐 신문기사 이런 데 나는 게 아니고, 전문 연구하는 논문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미스테리어스하다. 미스테리하다는 거는 그냥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뭔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모르겠다는 얘기고 대략 보면은 전체 5%는 우리가 아는 물질입니다. 근데 25%는 다크매터 발견이 안 됩니다. 근데 하여튼 얘는 중력으로 작용하는 물질. 대략 70%는 정체가 뭔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관측 결과로는 존재한다고 다들 받아들이지만 뭐 일부는 이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존재하기는 하는 건가? 예, 요겁니다. 요게 지금까지 우리가 예, 천문학에서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사실들이고 이걸 좀 얘기해 본다면 이 정도 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쳤다고 보자고요. 시험을 쳤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치는데 문제가 내가 탁 시험지를 받아보니까 문제가 30개 있습니다. 30개 있는데 그러니까 5개는 내가 아는 문제입니다. 5개는 답을 썼고 25개는 도저히 답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르겠다고 딱 냈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야, 전체 문제는 100문제였대. 100문제인데 70개는 아예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25개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 터진한 답을 모르겠다. 풀 수 있는 건 5개. 뭐 대략 우리가 뭐 지금 알고 있는 건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인데 근데 지금 뭐 100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100인지 아닌지도 사실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예. 똑같은 그림인데요. 아깝게 2차원적에서 3차원적으로 좀 멋있어 보이라고 이렇게 한번 보이는 그림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미국의 사이언스라는 학회가 있는데 여기서 주장한 저기 꼽은 질문 중에 가장 위에 올라와 있는 게 이겁니다. 도대체 우주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 제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 조금 시간이 길긴 했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봤는데 정적 우주론이냐, 우주는 정적이냐, 팽창이냐, 결국 팽창하는 거였습니다. 대폭발이었나, 정상 상태였나, 대폭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관측해 보니까요, 다크 매터라는 것도 있고, 다크 에너지라는 것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거고, 우리 뭐 이런 겁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리가 모르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는 우리가 천문학을 예를 들었는데 천문학을 예로 든 거는 최근 한 20년 동안 사실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발전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었던 거고 다른 분야들도 어떤 그 드라마틱하게 발전한 시기는 비슷했습니다. 비슷했고 지금도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 얼마까지인지 우리는 상당히 늘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과학적이라는 건 무엇인가? 과학을 할 때 우리는 과학적으로 행동하는가? 근데 이런 것들 보면은 뭐 대략 과학적으로 행동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크 에너지라는 거, 다크 매터라는 거 전혀 모르지만 일단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우리가 보기고 생각엔 그게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행동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우리가 과학적으로 행동하는 베이스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팩트를 근거로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그 팩트를 네가 다 아니라고 물으면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참 할 얘기는 참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과연 정확한가 하는 것인데 앞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바뀔 수도 있을 것인가 하는 건데 답은 yes입니다. 그렇죠? yes입니다. 근데 공학자인 이제 저희 입장에서 볼 때 제가 하고 있는 분야는 공학인데 그 중에서도 메카트로닉스 뭐 이런 분야인데 이 분야를 들여다볼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는 그거를 우리가 100%다 아느냐 그러면 그렇게는 얘기는 못합니다. 근데 얘를 움직이는 도미넌트한 거는 그러니까 얘를 움직이는 주요한 것들은 거의 다 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할 때 그걸 움직이는 뭐 그런 법칙은 우리가 거의 대부분 안다고 봅니다. 알고 있고 그 사실은 별로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시기, 그 장소, 거기에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 거의 뭐 많이 알고 있고 그거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시기나 장소가 바뀌면 예를 들어 그거를 먼 우주로 뭐 내보낸다든지 아니면 그걸 뭐 한 10억 년 이후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으면 그거는 뭐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어려운데 현재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그래도 겸손하지만 어느 정도 뭐 많이 알고 있는 것 같다라고 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